오늘 속에 오늘을 배우다. 오늘학교 간실입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 왜 질문이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문이 뭘까요? 누구에게 묻다? 근데 그 누구가 누구이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왜? 라는 질문은 참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또 일으키고 또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참 좋은 기회의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요즘 왜라는 질문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가? 아무래도 올바른 답변만 요구하는 분위기, 또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으로 엉뚱한 질문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 또 두려워하는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 질문이 엉뚱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을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분위기,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의 빈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질문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저에게 많은 매력을 주는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오래된 질문, 생명과학의 대석학의 질문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질문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풀어가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데니스 노블이라는 사람은 1960년대 세계 최초로 가상 심장을 개발해 심장 연구와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노벨상 후보로도 수차례 거론됐던 생물학자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기적인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생명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학자이기도 하죠. 그 학자가 한국에 있는 한국의 문화의 전통이기도 한 사찰, 한국 문화의 전통 사찰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 한국에 와서 내 안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인생의 지혜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왔던 게 노블이 묻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제작 과정에 나왔던 인터뷰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제작한 겁니다. 다실 초당 출판사에서 제작했고요. 어떤 질문을 아무래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때 살다 보면 문득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은 왜 일어나는가? 그건 피할 순 없는가? 불안과 허무, 분노와 질투 같은 감정들, 분명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누구나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떠올릴 때면 답을 쉽게 찾지 못하고 달리던 길을 멈춰서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는 인생의 난제들을 유연하게 풀어낼 순 없을까?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과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진정 자신의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세상이 규정하지 않는 진정한 나는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모든 질문은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구심으로 귀결된다. 불안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날뛰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없는지,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를 맴돌며 답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이런 물음에 개인의 답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다.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문제들은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해 오면서 계속 지녀온 가장 오래된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라는 내용에서 이 책을 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담아주었네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누구인가? 진정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는 물음들. 이게 꼭 이 시대, 이 당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해왔던 또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이라면서 답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는데 거의 철학, 심리학,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많은 이들이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었죠. 특히 오늘날에는 심리학, 뇌과학, 생명과학 분야들의 다양한 과학적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해석도 명쾌한 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밝힐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 해보게 되었어요. 무엇이다 라고 하면 그 무엇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또 생명이라는 것, 다채롭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항상 학계는 무언가로 규정하고 정리하고 한편으로 또 그걸로 가두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진 않는지 이 책을 통해 좀 생각을 더 넓혀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차를 보면 참 제목들이 질문을 던지지만 생각을 일으키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삶은 왜 괴로운가? 나는 누구인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렇게 큰 카테고리 주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원초적으로 생명체가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마주해볼 질문들을 담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생사채널 오늘학교에 적합하게 맞는 책인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도법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들은 대개 죽음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런 게 요새 말로 하면 가짜 뉴스 같은 거예요.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죽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실체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뜻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겨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다.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다. 대단히 심오하고 어려운 문구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색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시작과 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삶과 죽음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눈앞에 파도만 딱 놓고 보면 마치 시작과 끝이 있는 것 같죠. 일어났다가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파도 하나만 따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다를 떠나 파도가 따로 있을 순 없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파도가 칠 때도 바다도 가라앉아도 바다죠. 그러니까 파도라는 것은 그저 바다 안에 움직일 뿐 거기에 시작과 끝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존재에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받아 살아가고 또 자식들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생을 이어왔습니다. 삶과 죽음은 매우 밀접하게 이어져 있었던 것이고 생명의 본질을 말할 때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공감이 돼서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 어떠한 문제든 삶과 죽음이든 생명과 또 죽음, 탄생과 또 사라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 파도와 같이 본다고 하면 그냥 그래, 시작과 끝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 철학,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생사이려다, 생사불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는 비유법인 것 같아요. 바다와 파도가 따로입니까? 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 바다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삶과 죽음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과 끝으로 그걸 구분한 뒤 시작은 좋은 것, 끝은 싫어합니다. 한없이 생이 집착하고 죽음에서는 벌벌 떠는 거죠. 삶도 죽음도 모두 생명활동의 하나입니다. 개별 생명체가 태어나면 시작이고 죽으면 끝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끝이 없이 이어지는 생명활동, 여러 모양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생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들에게 생각의 화두를 한번 던져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챕터입니다. 나의 참모습, 생명의 참모습, 세계의 참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짚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의 그 어떠한 것도 온전히 분리된 것이 없고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또 동시에 한 몸이기도 하고 한 마음이기도 하고 한 생명이기도 한 것이 이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너와 나는 남남이야. 인간은 인간이고 자연은 자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남이니까 자연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경쟁자나 적대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고로는 이 세상 대부분의 관계를 싸움의 원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너와 나, 이쪽과 저쪽, 편을 가르는 사고방식의 삶이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 나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이나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 싸우고 쟁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연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칩시다. 피해는 결국 누구인가요? 무언가를 대상화시키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렇지 나는 그래 라고 바라보는 이 시각이 결국 나를 더 고통받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신의 참모습, 세상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아온 결과 우리는 끊임없는 편을 갈라 경쟁하고 적대적으로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한쪽이 이기거나 성공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싸움터라면 그곳을 살아가는 모두의 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든 손해를 본 사람이든 양쪽 다 힘든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은 끝내 이룰 수 없는 거죠. 생명의 진리, 존재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만 나의 삶과 생명을 끊임없는 싸움으로 낭비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참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실제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참모습, 그 모습을 올바로 파악하면 그리고 또 제대로 이해하면 실제 삶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하나예요. 나와 타인과 세계는 하나이니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오직 더불어 살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에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삶이 괴롭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도 가능해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원효 스님의 일심 사상과 대행 스님의 한마음 사상에 대한 표현과 거의 흡사하게 가깝게 표현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불교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불교의 사상이 결국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같이 이어져 있고 같이 연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보여지는 그 존재론적인 표현들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건 이렇지, 저건 저래, 저건 저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의식과 생각으로 짓는 마음들, 관념들이 결국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데니스 노블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생명이 끊어짐이 아니라 생명은 이어짐이라는 책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 안에서도 아무래도 그 세포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는 세포가 하나가 죽으니까 또 하나가 생겨나고 또 죽으니까 생겨나지만 그 생겨나고 사라짐이 결국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이어짐이라는 부분들을 세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때도 결국 죽음과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데니스 노블이 말한 이 무엇이 나를 결정하는가, 무엇이 나를 결정하는가라는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난 50년 동안 저는 생물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명의 음악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시스템 생물학에 관한 강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른 과학자들은 정말 거센 비난을 쏟아졌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 생물학, 특히 기존 진화론의 관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관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른바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입니다. 유전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기계다. 라는 말로 유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명에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몸 안의 개체들을 경쟁이고 적대의 관계로 설정하시오. 하지만 이 데니스 노블은 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반대로 상호 우호적이며 협동적이라고 해석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죠. 기존의 생물학자들은 대부분 제 의견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쭉 이어졌습니다. 제가 영국의 국립과학관의 왕립학회 회의를 주최할 때까지요. 기존의 생물학 관점을 뒤집은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린 뒤에서야 사람들은 비난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처드 도킨스 박사의 이론이 많이 세상에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근데 이 책에서도 알게 된 건데, 리처드 도킨스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데니스 노블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악대 관계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서로 간에 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긍정의 논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었던 그 상황에서 도킨스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 현대 생물학의 주류가 된 분자 생물학은 DNA와 유전자가 생명의 핵심이며 유전자를 파헤치며 모든 생명 활동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열렬히 주장해왔습니다. 뭔가 근사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지요. DNA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 세포에는 정확히 동일한 게놈, 그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나의 근육세포와 간세포, 뼈세포는 물론 200에서 300가지 유형의 세포들이 전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세포들은 아주 다르게 보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근육세포는 몸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간세포는 음식물 소화해내는 얻는 당분을 여기저기로 적당히 이동시킵니다. 뼈세포는 뼈라는 아주 단단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어떻게 동일한 유전자가 있도록 전혀 다른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포가 만들어질 때 유전자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 어떤 부분이 얼마나 많이 활동해야 하는지 말이죠. 심장세포는 유전자에게 단백질을 통해 심장세포 표현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간세포는 유전자에게 나는 간세포 단백질을 원해 라고 하고, 뼈세포는 나는 뼈세포 단백질을 원해 라고 하는 식이죠. 도킨스 이론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에게 두 사람의 어떤 특정한 형질을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바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 옮겨지는 유전자를 통해 말이죠. 그런데 정자와 난자는 둘 다 세포입니다. 세포는 여러 형태로 무수히 많은 복제를 하지 그대로 똑같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물려받은 DNA 안에는 단지 부모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실험을 해볼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란성 쌍둥이가 성장하며 한 명은 운동선수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사무직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체의 실험과 결과 몸의 움직임은 운동선수와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체내의 모든 세포 유전자 표현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집니다. 사회적 학습 경험, 생활 양식 같은 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지 결정한다는 증거죠. 결국 내가 무엇이 될지 결정하는 게놈, 그 유전자, 그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결정할까요? 분자 생물학은 분자 수준에서 생명활동을 해석합니다. 반면 시스템 생물학은 분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 양자에서 시작해서 세포, 장기, 조직, 그리고 그 개체에 이르는 모든 영역까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상호작용이 바로 생명활동의 핵심이죠. 즉, 생물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기억들은, 그 유전자들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나고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거다. 가까운 예만 봐도 우리가 사주팔자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러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과 아니다, 그런 것을 내가 바꿔볼 수 있다, 조금씩 나의 노력으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독립적인 개체는 아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하나가 전체를 또 포괄하기도 하지만 그 전체 안에 하나를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표현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방금 데니스 노블이 말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고정지었던 것들을 조금 확대해 줄 수 있는 것이 분자 생물학계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걱정, 불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오래된 질문이라는 책 속에서 데니스 노블은 어떻게 보면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필로그에 그 이야기를 담아줬는데요. 오랫동안 과학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즐겁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또 동료 과학자들과 의견이 부딪힐 때 그 의견을 그나 하나의 비판, 부정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더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책의 향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학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번 구입해서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요즘 마주하고 계신가요? 또 그 마주하는 질문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삶이 왜 괴로운지, 나는 누구인지, 그 마음은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다스림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학교, 오늘 독서, 오늘 코너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속에 오늘을 배우다 오늘 학교 건실이었습니다.